2017년 9월 15일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창고에서 낡은 대형 냉장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로 창고를 임차한 박성민 씨는 구석에 놓인 업소용 냉장고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온몸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선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매달 10원씩 나온 전기요금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포장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된 냉장고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박성민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 얼음으로 뒤덮인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1년간 영하 25도에서 냉동 보관된 39세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펜던트 목걸이와 휴대폰이 함께 어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박성민 씨는 새로 임차한 창고를 정리하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인 그는 작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할 예정이었거든요. 창고 곳곳에는 전 임차인이 남겨둔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30분 후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진주경찰서 강력팀 이재호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성민 씨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형사는 신중하게 냉장고 안을 살폈죠. 국과수팀이 호출되었고 냉동실에서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김은주, 1978년 2월 20일생. 사진은 서리로 흐려졌지만 이름만큼은 선명했어요. 이재호 형사는 무언가 기억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후배 형사에게 지시를 내렸죠. 11년치 실종사건 기록을 모두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2시간 후 오래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2005년 7월 미해결 실종 사건이었어요. 진주 약국 직원 실종 미스터리. 당시 39세였던 김은주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마지막 흔적은 퇴근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이재호 형사는 당시 수사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사는 몇 달 만에 중단되었더라고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은 계속 찾았지만 경찰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자 전단지만 몇 년간 시내 곳곳에 붙어 있었을 뿐이었어요. 냉장고 일련 번호를 추적해봤습니다. 2005년 6월에 대성전자라는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그 업체는 이미 10년 전에 폐업했더라고요. 사장 윤대철도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어요. 전기 사용 기록을 확인해봤죠. 200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매달 17만 원씩 정확히 나왔어요. 11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유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군가를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창고 임차 기록도 복잡했습니다. 지난 11년간 3번이나 임차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모두 서로 다른 업종이었고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냉장고는 그저 창고 구석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이재호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11년 전 사건의 흔적은 이미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수사자료도 부실했고 관련자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진실은 냉장고 안에서 얼어붙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진실에 다가갈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은주 씨 가족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11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거든요. 남편 정우석 씨는 5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43세였던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어요. 딸 정수연 씨도 28세의 성인이 되어 있었죠.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사라진 그날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2005년 7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약국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전화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정년 퇴직했더라고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봤지만 내용은 빈약했어요. 2005년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었거든요.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김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약국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동료 약사 한명숙 씨가 그녀가 509번 버스에 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졌죠. 버스 기사도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승객 중에서도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가장 답답한 건 동기였습니다. 김은주 씨에게는 특별한 원수도 없었고 금전적 문제도 없었거든요. 가정도 화목했어요.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출 가능성도 희박했죠. 17세 딸을 두고 갑자기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주변 인물들도 수상한 점이 없었어요. 남편은 당일 회사에서 야근했고 동료들이 모두 증명했습니다. 약국 동료들도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거든요. 김은주 씨와 갈등이 있던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깨끗했습니다. 대성전자 사장이었던 윤대철 씨의 행적도 추적해봤어요. 하지만 그와 김은주 씨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이 만난 적도 없고 공통 지인도 없었거든요. 단지 그의 창고에 김은주 씨 시신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구매 시기도 의미심장했어요. 2005년 5월에 구매했고 7월에 김은주 씨가 실종됐거든요. 한 달 차이였습니다. 미리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윤대철 씨는 이미 죽었고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죠. 이재호 형사는 벽에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1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증거를 지워버렸어요. 진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진실에 다가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씨 가족들만 11년간의 궁금증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김은주 씨 사망 원인은 목 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11년간 냉동 보존되어 있던 시신에서 명확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타살이 확실했죠.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나 지문 같은 결정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범인의 흔적은 11년간의 냉동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부검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였어요. 언론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11년 전 실종 여성 냉장고에서 발견이라는 제목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어요.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전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추측이나 루머에 불과했거든요. 대성전자 직원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11년 전 당시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겨우 몇 명 찾았어요. 하지만 모두 김은주 씨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윤대철 사장과 김은주 씨가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적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김은주 씨 핸드폰도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11년간 냉동되어 있던 구형 휴대폰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통화 기록도 문자 메시지도 복구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연락처나 통화 상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509번 버스 노선을 다시 조사해봤어요. 2005년 당시 그 버스는 김은주 씨 집까지 가는 직행 노선이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버스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기사도 승객도 모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철 씨 가족들도 조사했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윤대철 씨 개인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11년 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건물은 여러 번 수리되었고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바뀌어 있었거든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재호 형사는 수사회의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명백한 살인사건이지만 단서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윤대철 씨도 이미 죽었거든요. 수사를 계속해봤자 진전이 없을 것 같았어요. 상급자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봤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거든요. 다른 현재 진행형 사건들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김은주 사건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처럼 다시 미제 사건이 될 위기에 놓였죠. 정우석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1년간 기다린 끝에 아내를 찾았는데 진실까지 묻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찾지 못한 단서라도 하나 건져내려고 했어요. 딸 수연 씨도 아버지를 도왔죠. 먼저 김은주 씨가 다니던 약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동료였던 한명숙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11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와 별다른 점은 없었다고 했거든요.
단지 퇴근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기억했어요. 한명숙 씨 증언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김은주 씨가 그날 낯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오후 5시쯤 약국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김은주 씨가 잠시 나가서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어요. 김은주 씨도 따로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퇴근 전에 어디 들릴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퇴근한 이유였어요. 이 정보는 11년 전 수사에서 누락된 거였습니다. 정우석 씨는 통신사에 문의했어요. 11년 전 통화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단서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는 김은주 씨 일기장을 다시 뒤져봤어요. 11년 전에도 한번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05년 7월 초 일기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거든요. 요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으로 보이니까 이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써 있지 않았거든요. 정우석 씨는 이 내용을 경찰에 알렸어요. 이재호 형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토킹 가능성이 제기되었거든요. 하지만 11년 전 당시에는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낮았어요. 경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국 주변 상가들을 다시 방문했어요. 11년이 지났지만 몇몇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용실 사장 김순자 씨는 당시를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7월 중순경 약국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어요. 김순자 씨 기억에 따르면 그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며칠 동안 약국 앞을 서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주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순자 씨도 그 남자의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려놓았거든요. 다만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었다고만 했어요. 뭔가 음침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수연 씨는 어머니의 개인 물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1년 전에는 고등학생이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성인이 된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메모지에는 DH- 목요일 7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가 사라진 것은 월요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주 목요일에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DH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은주 씨 주변에서 그런 이니셜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정우석 씨는 아내의 과거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해봤어요.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 동네 지인들까지 모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DH라는 이니셜로 기억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은주 씨가 비밀리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호 형사는 윤대철 씨의 이니셜에 주목했어요. 윤대철을 영어로 표기하면 유대처이었습니다. DC가 되어야 맞지만 사람들이 종종 이름 순서를 바꿔서 쓰기도 했거든요. 대체현이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DH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씨와 윤대철 씨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둘 사이에 공통 분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대철 씨 지인들을 수소문해봤지만 김은주 씨를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 둘이 만났다면 극비리에 만났을 거예요. 대성전자 장부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2005년 6월과 7월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개인 고객 중에서 김은주 씨나 정우석 씨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나 가명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냉장고 구매 경위도 의심스러웠어요. 대성전자는 주로 소규모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했습니다. 개인이 그런 대형 냉장고를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윤대철 씨가 특별한 목적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은주 씨 실종 신고 당시 상황도 다시 검토했어요. 정우석 씨는 아내가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라면 늦어도 8시에는 집에 왔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성인 실종이라며 24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24시간 동안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어진 거였어요.
만약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김은주 씨가 받았던 그 전화가 계속 궁금했어요. 정우석 씨는 당시 약국 전화번호로 걸려온 모든 통화를 추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11년 전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통신사도 약국도 그런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모든 단서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DH라는 이니셜도, 수상한 남자도, 스토킹 의혹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재호 형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어요. 윤대철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대성전자를 차리기 전 그의 이력을 추적해 봤거든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윤대철 씨는 1990년대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원 영장이 필요했거든요. 영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윤대철 씨를 치료했던 의사도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윤대철 씨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박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증상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담당 의사를 겨우 연락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넘은 노 의사는 윤대철 씨를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까다로운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다만 윤대철 씨가 치료를 중단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1998년 이후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7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정우석 씨는 아내의 대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어요. 혹시 그때 윤대철 씨와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김은주 씨 대학 동창들을 모두 만나봤거든요. 하지만 윤대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은주 씨가 다녔던 대학교 주변 업체들도 조사해봤습니다. 1990년대 당시 그 근처에 윤대철 씨와 관련된 업체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몇몇 오래된 가게 사장들이 윤대철 씨를 기억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했던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한 문구점 사장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윤대철 씨가 특정 여학생들을 계속 지켜봤다는 거였습니다. 가게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여학생들을 관찰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기억했어요. 그때 윤대철 씨가 지켜본 여학생 중에 김은주 씨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은주 씨 본인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누군가에게 말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윤대철 씨 컴퓨터도 조사해봤어요. 11년 전 당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복구도 불가능했거든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디지털 증거도 시간의 벽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지쳐갔어요.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대철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물증이 없었거든요. 상황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미제 사건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2018년 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어요. 이재호 형사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윤대철 씨가 살았던 집을 직접 방문했거든요. 이미 새 주인이 살고 있었지만 혹시 남겨진 물건이 있을지 확인하려 했어요. 새 집주인은 집을 살 때 지하실에 오래된 박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버렸지만 몇 개는 창고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창고를 뒤져봤어요. 먼지투성이 박스 안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거리에서,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여성들이었거든요. 윤대철 씨의 스토킹 행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 중에 김은주 씨는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여성은 몇 명 있었지만 김은주 씨는 아니었어요. 연대도 대부분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사진은 거의 없었거든요.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 종료 압박이 커졌습니다. 1년간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었거든요. 다른 현안 사건들이 밀려 있었어요. 상급자들은 수사 중단을 암시했습니다. 정우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탐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헛된 희망만 키워주었을 뿐이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일 보도되던 사건이 이제는 가끔 언급되는 정도였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김은주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중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져갔거든요. 김은주 씨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11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장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은주 씨는 39세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습니다. 정우석 씨는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오열했어요. 11년간 기다린 끝에 만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아내를 죽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범인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2018년 12월 김은주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거든요. 이재호 형사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했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는 1년간의 수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거든요.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2024년 김은주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어요. 정우석 씨는 이제 61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거든요. 딸 수연 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김은주 씨가 보지 못한 손자였습니다. 정우석 씨는 여전히 매주 아내의 묘소를 찾아요. 납골당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진실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범인을 잡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거든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는 계속 이야기해요. 수연 씨도 가끔 어머니 묘소에 와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께 인사시킵니다. 아이는 사진 속 할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거든요. 18년 전에 사라진 할머니와 새로 태어난 손자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진주경찰서에는 아직도 김은주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어요. 새로운 형사들이 가끔 그 파일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선배들이 놓친 단서가 있을까 확인해 보거든요. 하지만 매번 고개를 젓고 파일을 덮어요. 윤대철 씨 집은 이미 몇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은 이 집에서 18년 전 일어난 일을 몰라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저녁을 함께 먹거든요. 과거의 어둠은 묻혀버린 것 같아요. 대성전자가 있던 자리는 이제 편의점이 되었어요. 젊은 사장이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거든요. 손님들이 드나들고 일상이 계속돼요. 김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509번 버스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운행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18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거든요. 간혹 언론에서 미제 사건 특집을 다룰 때 김은주 사건이 언급돼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의문들만 반복되거든요. 윤대철 씨가 범인인가? 다른 범인이 있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수사 기록에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미해결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정우석 씨는 때때로 꿈을 꿔요. 아내가 나타나서 진실을 말해주는 꿈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내는 말이 없거든요. 그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에요.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김은주 씨는 과연 누구에게 왜 죽었을까요? 윤대철 씨가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